우리는 소외라는 단어를 평소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나 좀 소외된 것 같이 느껴져. 그 사람은 여기서 소외됐어.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의 소외라는 단어는 어떤 공동체에서 소외가 되다. 어느 집단에서 소외가 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소외라는 개념은 철학적으로는 서양 철학 쪽에서 많이 주제화가 되었던 그런 단어인데요. 물론 서양에서는 이 소외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겠죠. 다른 단어를 쓰는데 라틴권 국가나 아니면 영어에서는 alienation에 해당되는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독일어권의 철학에서는 엔트프렘둥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어의 소외라는 개념과 서구권의 소외라는 개념이 약간 그 어감이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alienation을 한번 살펴보면 거기에는 alien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이 alien이라는 단어는 알리에누스라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한마디로 alienation은 내가 속한 곳이 아닌 무언가 다른 곳의 것, 나한테 익숙한 곳의 것이 아닌 나한테 낯선 곳의 것, 이런 뜻을 원래 갖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도록 만들다, 익숙한 게 아니라 낯설게 보이도록 만들다, 이제 이런 뜻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어 엔트프렘둥 같은 단어도 여기에 들어있는 이 프렘트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다라는 뜻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역시 원래는 익숙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낯설게 느껴지게 되는 것, 원래는 내 것이라고 느꼈지만 지금은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런 뜻을 갖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권에서 이 소외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그곳으로부터 배제당한다라는 뜻만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얼마나 이것을 익숙하게 느끼는지, 낯설게 느끼는지, 이런 차원의 뜻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라헬 예기라는 철학자가 이 소외에 대해서 논했던 것이 철학계에서 되게 좀 유명한 논의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이 예기라는 철학자가 독일에서는 지금 현재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예기의 소외에 대한 작업을 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소외라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소외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지금 이 21세기에 우리가 소외라는 현상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나는 과연 소외받고 있는가, 우리의 사회는 과연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사회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의 대표적인 소외에 관한 저작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얘기는 간단하게 소외의 짧은 철학적인 배경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소외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의 시작은 루소입니다. 도덕 시간에 루소는 사회 계약론을 펼친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배우죠. 이 사회 계약론은 물론 각 종류마다 디테일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을 딱히 신뢰하지 않는 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되게 티격태격하고 서로 갈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회라는 체계를 만들어서 사람들끼리 상호 계약에 의해서 이 평화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게 사회계약론자들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그냥 자연 상태로 냅두면 싸운다. 제대로 세상이 굴러가질 않는다.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한테 사회가 꼭 필요하다. 이런 쪽의 논의를 되게 강조하는 방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루소는 이 중에서도 살짝 그 논조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소는 원래 자연 상태의 인간은 최소한의 선함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루소는 원래 원시 상태의 인간의 상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의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잘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고, 나름대로의 평등도 있고 자유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자잘자잘한 문제들이 생기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점차 합의를 해나가면서 사회적인 체계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점점 더 발전해 온 것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명이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는데요. 그런데 루소가 이런 사회 계약론적인 주장을 펼치는 되게 핵심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금의 이 사회 문명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루소가 보기에는 사실 사회는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작동되고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개인들을 훨씬 더 잘 보듬는 방향으로 형성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태초의 상태에서 인간이 누렸던 평등과 자유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자유와 평등이 제약된 그런 상태로 사람들을 내모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문명과 사회의 상태에 지금 우리가 이르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루소는 되게 강조합니다. 물론 강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회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회는 되게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갖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한번 약자들의 입장, 소외계층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회는 전혀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루소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회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하죠. 아니,
다 이 사회의 지금 구조는 단지 강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약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그 뭐 중세 시대에 농노가 있고 영주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영주가 농노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 농노가 가진 거 다 뺏기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훨씬 더 비참한 상태에 내몰리게 될 건데 그거를 영주가 커버를 쳐줘서 보호를 해줘서 질서가 유지되고 농노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번 농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혹은 지금은 농노가 아니라 어떤 사회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무슨 합의냐 사회에 무슨 계약이 어딨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는데 무슨 계약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소는 애초에 사회의 약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어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은 적조차 없다. 근데 무슨 여기서 합의를 논하고 계약을 논하냐. 물론 아주 태초에 우리의 조상의 조상들은 서로 뭐 어떻게 합의를 해서 이 사회 체제가 형성된 걸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한 건 아니지 않냐. 그건 옛날 사람들이 한 건데 나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났고 너무나 약자로 태어났는데 무슨 여기에 합의가 있냐. 여기에는 아무런 자유도 없고 평등도 없다 사실. 이런 식으로 루소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루소는 노예제도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본인이 노예가 되겠다고 결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처음부터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혹은 너 노예 할래 아니면 지금 나가서 척박한 환경에서 너가 개척해서 살래 했을 때 이미 가진 게 너무 없고 이 세상이 노예한테는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노예로 살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그 노예의 자유에 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루소는 주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논의들이 사회 계약론과 관련된 모든 루소의 주장들이 과연 소외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루소는 사실 소외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중에 서양 철학자들이 소외에 대해서 논한 기초적인 구조가 루소의 논의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데요. 왜냐하면 루소는 원래 자연 상태의 인간은 꽤 괜찮은 상태에 있다.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도 있고 평등도 있고 자유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근데 사회적인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내 안에 그런 자유, 평등, 어떤 선의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조차 없는 과연 내 안에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이 상태까지 내몰리게 됐다.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에 의한 체계에 의한 부정적인 조작들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부정적인 체계를 깨부수고 개혁하고 우리의 안에 원래 놓여져 있는 더 선한, 더 좋은, 더 근원적인 무언가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게 루소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생각을 후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이어받게 됩니다. 이후에 루소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소외에 대한 논의들이 펼쳐지게 됐는데 그중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마르크스의 논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노동자가 소외되는 과정에 특히 주목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노동하면서 네 가지 대표적인 대상들로부터 소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소외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가지려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요. 노동자들은 내가 열심히 만들고 자기가 뭘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결과물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자신의 노동은 그냥 그 결과물을 만드는데 극히 작은 일부로서 사용될 뿐이죠. 그런 식으로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아예 유리가 돼 버립니다. 두 번째로 노동자는 자신의 활동으로부터 소외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인 노동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노동자들을 굴려야 되기 때문에 분업을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작은 업무만, 단순한 업무만 처리하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요. 따라서 한 사람은 자신이 전체적인 과정을 이끌어나면서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한다라는 느낌을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그냥 부품처럼 이용되면서 커다란 기계의 하나의 작은 부품처럼 기능할 뿐이죠. 그럼으로써 노동자는 내가 나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가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으로부터 소외됩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조금 더 창조적으로 노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것에만 집착하고 생필품만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을 생산하기도 하고 또 항상 똑같은 형태로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면서 여러 기능을 실현시켜 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신의 노동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존재인데 자본주의적인 노동의 환경 속에서는 그냥 그런 창조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기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나의 작은 일만 맡아서 노동을 해야만 하다 보니까 보통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진정으로 인간다운 상태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자본주의적인 환경에서 노동자들은 다른 인간들로부터 소외됩니다. 왜냐하면 어,
자본주의적인 노동자의 환경에서 각각의 노동자들은 그저 하나의 작은 부품으로서 기능할 뿐이고 어떤 하나의 주체로서 진정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작업 환경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의 사물,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체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점점 더 줄어들고 그저 사물 대 사물만의 관계들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여러 대상들로부터 소외되면서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르크스가 논하는 소외에서는 목적 없는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서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자신의 목적을 품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기획하면서 뚫고 나가는 그런 주체로서 한 개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저 목적이 없는 도구로서만 각 인간이 존재하게 된다. 그렇게 마르크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상태가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소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마르크스 이후에 또 소외에 대해서 중요한 주장을 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하이데거였는데요. 하이데거는 원래 나와 세계가 뒤섞인 관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동떨어져 있는 세계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또 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경우에 세계와 나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일단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세계가 만나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도 일어나고 경험도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망치라는 물건이 있으면 그 망치와 나는 일단 따로따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망치와 만나서 내가 그 망치를 나중에 사용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이데거는 이런 생각이 반대했습니다. 하이데거가 생각하기에 망치라는 사물은 이미 아주 근원적인 차원에서부터 내가 망치질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독립적인 망치라는 건 사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자는 단순히 세계 속에 놓여있는 하나의 사물 같은 그냥 물질로 이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계와 근원적인 소통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해 나가고 내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평상시에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잘 보지 못하고 그저 나는 그냥 세계 안에 있는 하나의 존재자일 뿐이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없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세계가 없는 나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 둘 사이에는 근원적인 연결성이 있는데 우리는 평소에 그걸 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눈앞에 주어져 있는 대로만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나 역시 그냥 세계에 놓여 있는 하나의 그냥 사물 같은 존재자로서 파악을 하게 되고요. 이런 하이데거의 주장도 사실 나 안에는 세계와의 근원적인 연결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능성들을 발견하면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평소에 그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나 내가 배운 것, 세상을 바라보는 평균적인 다른 사람들의 방식 그런 것들에 뒤덮여서 그런 가능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점에 있어서 원래 내 것이지만 낯설게 느껴지는 상태 바로 소외의 상태로 인간이 내몰리고 있다라고 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서양 철학에서 소외가 논의된 바들을 한번 살펴보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내가 원래 갖고 있었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아니면 지금도 내 안에 그 가능성이 미약하게나마 남아있으나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 덮어버려서 내가 그 가능성을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존재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로 내몰린 그런 상태가 소외 개념에서 되게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이런 방식으로 소외를 바라보는 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원래 인간에게는 어떤 근원적인 상태라는 게 있다라는 생각은 본질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위험성을 갖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있고 더 근원적인 더 나다운 그런 게 있고 지금은 내가 그걸 잃어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나쁘고 그 원래 있었던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가는 그 과정이 완전히 정당화가 돼 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각각 사람마다 다 뭐가 인간의 본질인지라고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뭐가 인간의 그런 진정한 본질이냐? 뭐가 진정으로 본래적인 나의 상태이냐? 그거를 규정하는 게 가능할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차가 생겨버리면 엄청난 거대한 폭력이 생겨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는 그거를 완전히 절대화를 시켜버리고 이쪽은 또 다른 거를 완전히 절대화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추구하는 것을 완전히 자신들의 논리로 인해서 절대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위험성과 별개로 어쨌든 이렇게 20세기, 21세기 지나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인간한테 무슨 본질이 있어. 그냥 존재하는 거지. 본질 같은 건 없어. 내가 그래야 하는 상태, 원래 나를 규정짓는 그런 근원, 그런 건 없어.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이야. 여러 가지 다원적인 가치가 있어. 다원적인 기준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졌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사조가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같은 사상들도 또 신자유주의 같은 사상들도 그런 비슷한 계열의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이유가, 공산주의는 인류의 문명이 나아가야 할 역사적인 방향성이 이미 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최종적인 목표가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거냐, 그것을 주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력을 쓰는 것도 허용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최종적인 본질 같은 걸 규정해 놓는 걸 되게 꺼려하는 편입니다. 소련이 실패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에 거부감을 갖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소의 개념이 가진 두 번째 결정적인 문제점은, 소의 개념은 보통 주체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과 문명을 구별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개인 안에는, 원래 주체 안에는 어떤 근원적인 가능성, 본질 같은 게 놓여 있는데, 사회가 그거를 못 찾게 만든다. 문명적인 여러 체계들이 그것에 이르는 과정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이쪽을 개혁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쪽을 뭐 파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개인 대 문명 간의 대결 구도를 구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역시, 이런 사고방식 역시 현대로 넘어오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방향은 아니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푸코라든지 그런 포스트 구조주의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실 개인이라는 관념 자체, 주체라는 관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주체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랑 구별돼 있어. 너는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하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살아가긴 하지만 어쨌든 너라는 한 명의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거야. 이런 식의 사상을 주입받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개인이라는 게 생겨난 거고, 또 너는 열심히 살아야 돼. 사회가 정한 규율에 따라서 살아야 돼. 너가 아플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너가 뭐 기쁠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런 식으로 나라는 개인이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나라는 개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관념 자체가 사회적인 것에 의해서 이미 형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과정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한 뭐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개인적 주체와 사회를 엄밀하게 구별하는 게 얼마나 유효성이 있겠느냐 했을 때, 딱히 거기에는 유효성이 없다, 개인과 사회는 뒤섞여 있는 거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 현대에는 많이 좀 인기를 얻어가지고, 개인과 사회 사이의 대결을 강조하는 소외라는 개념은 되게 좀 유효성이 약해지기 쉽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외라는 개념은 딱히 이제 이 시대에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우리는 더 이상 소외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가 나답지 않다고 느끼는 거, 내가 내 안에 원래 그 가능성이 놓여 있었으나 지금 뭔가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 다 허상에 불과하고 그냥 나는 그걸 추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주어진 상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나오는데요. 얘기는 우리가 소외라는 관념을 반드시 그렇게 어떤 본질주의적인 생각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외가 결국에 지금 이 현대에 들어서 좀 맞지 않는 사상이라고 생각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어떤 본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개인의 본질이든 인간의 본질이든 나의 본질이든 여러 가지 그런 본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치 있는 것처럼 상정을 해놓고, 그 객관적인 기준으로부터 지금은 되게 멀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소외돼 있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던 게 기존의 소외 담론이었다면, 얘기는 반드시 그렇게 본질주의적인 방향으로 소외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얘기는 소외의 기준은 객관성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 바깥에 놓인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가 나 자신을 과연 자유롭다고 느끼는지, 내가 지금 평등한 상태,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느끼는지, 그렇게 나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그 근원적인 기준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한테 최종적인 본질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실현해야 될 목표가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나다움이라는 게 있는지, 그런 객관주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도 내가 지금 나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따라서 소외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좀 쉬운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얘기가 이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한 가지 드는 비유가 건강과의 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의 본질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건강이라는 거의 본질적인 기준, 객관적인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죠. 뭐 의학에서는 건강의 기준을 세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의 기준이, 건강의 본질이 과연 어떤 사람이 건강하냐? 라는 것에 대해 답을 내릴 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건강해, 건강하지 않아? 라는 물음에서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실제로 지금 어떻게 자신의 몸 상태를 느끼고 있고 그 사람의 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기능을 하고 있느냐이지, 객관적인 건강의 기준에 그 사람의 상태가 합치하냐 합치하지 않느냐가 딱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학적인 파에 따르면 뭐 혈당 수치가 건강에서 되게 중요해서 핵심적이어서 혈당 수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건강한 것이다 라고 어떤 본질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해봅시다. 물론 뭐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혈당 수치가 되게 높아요. 그 기준을 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다른 몸의 부분들이 되게 잘 기능을 하고 그런 혈당의 부분을 엄청나게 잘 커버를 치고 잘 조화를 이뤄서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은 나 그냥 건강한데?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그냥 적당히 적당히 잘 살다가 적당한 나이에 노환으로 죽었다고 해봅시다. 이랬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과연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걸까요? 그 사람은 그 객관적인 기준에, 본질적인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예시를 생각해 보면 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단이 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의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고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밥도 못 먹고 막 머리가 계속 지끈지끈 아프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의학적인 기준에 의하면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하다고 판단돼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 사람은 엄청나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랬을 때 건강에서 결국 중요한 건 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느끼고 본인이 어떻게 잘 기능을 하고 있느냐지, 객관적인 기준, 본질 같은 것의 합치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유비를 통해서 얘기는 소외 역시 인간의 본질, 궁극적인 목표, 진정한 나다움,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도, 거기에 과연 합치하느냐 합치하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고도 내가 지금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 나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느낀다, 자꾸만 나 자신에 대해서 낯선 삶을 살도록 강요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내가 나 자신을 주체적인 자아로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소외당한 거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여전히 소외라는 개념을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얘기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은 살짝 주관주의의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멀쩡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잘 살아가고 있어요. 외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 부자에다가 뭐 가족 관계도 좋고 모든 조건이 다 좋아요. 근데 나는 뭔가 진정으로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너는 객관적으로 소외당한 거 아니야. 그냥 너가 지금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고 너 그냥 그거 배부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사람의 그런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얼만큼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게 객관적인 조건들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주관적인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객관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어 있다고 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의 삶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 사람에게는 어쩌면 되게 관심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 문제도 되게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경제 조건이 안 좋은 나라에서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출산율에 관한 정책들은 경제적인 지원에 되게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아이를 낳고 말고는 객관적인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 딱히 결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과 별개로 지금 한국 사회의 젊은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혹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진 않더라도 어쨌든 아이를 낳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아 그냥 배부른 소리 하네. 너가 그냥 너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외라는 개념에 대해서 라헬 예기라는 현대 철학자가 논한 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소외가 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쭉 되어 왔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비판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그럼 과연 소외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과연 소외됐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우리의 사회는 과연 개인을 소외시키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을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